실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거나 아니 그게 뭐 크게 되겠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 자꾸 모니터 속에 있다고 봐서 그랬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본체는 저기 미국이나 알래스카 어딘가에 있겠죠. 냉각 잘 되는데 큰 집단으로 있고 선을 타고 와서 우리 모니터에 뜨는 건 맞는데 문제는 모니터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들어올 때 더 심각하게 들어와요. 일례로 뭐 올 가을에 스위스에서 출시된 제품을 보게 되면 글라스형 챗 GPT 제품이 나와요. 그럼 이 글라스를 쓴 상태에서 이렇게 길도 찾고 번역도 돼요. 번역이 된다는 말은 길 가다 외국인을 만나면 캡션이 떠요. 자동으로.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자동으로 얘가 레코딩을 해서 요약을 해줘요. 20인치 모니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이 글라스에 도수도 넣을 수 있어요. 안경도. 그러면 일상적으로 쓰는 안경이 그 기능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완전히 또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전에 약간 비슷한 그런 게 나오진 않았었나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구글 글라스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걔는 사실 인공지능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제품보다 굉장히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비싸고. 근데 점점 더 이제 가격이나 무게나 사용성 측면에서 성능이 급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경 나오면 당연히 살 거고요. 전 2개 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워치를 네. 거의 다 지금은 또 이제 쓰고 다 있죠. 하고 예, 있고 예.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글래스도 나오면은 네. 특히나 또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하게 네. 보이면은 네.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의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올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것도 생겼어요. 편의점 점원인데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모습으로 떠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캐릭터하고 대화하면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들어온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딸기빵 언제 들어와? 그럼 얘가 막 대답을 해줘요. 이거 인공지능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물리적인 사람이 그 자리를 아예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렇게 얘가 모니터 속 밖에서 활동하는 게 이미 시작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버전이지만 연구되는 걸 보면 좀 더 무서운 게 인간의 뇌를 연동해가지고 뇌의 기능을 증강시켜주는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뇌에 약간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브레인 코 프로세서라는 개념인데 뇌하고 연산장치를 연동한다는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연산장치. 정말 저는 이거 좋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흔히 뇌의 단기나 장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나 뇌를 손상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단기나 장기 기억을 이걸 통해서 보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생각하시죠. 네. 그게 어떤 바이오메디컬한 약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길도 있겠지만 그게 혹시 안 된다고 해도 이 방향으로 좀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는 욕심이 많이 담긴 기계이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기업의 기계는 칼라도 아니고 뭐 VR 장비도 아니에요. 걔는 그렇게 인공지능하고 나의 관계를 안경을 통해서 해주겠다는 건데 애플의 비전 프로는 일단 가격 자체가 한 450만 원 시작할 거고요. 제가 왜 시작이라고 하냐 하면 애플은 늘 모든 걸 애드온으로 붙여버리죠. 걔네들이 또 충전잭을 얼마에 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가장 보는 게 애플 이게 고글은 뒤에 스트랩이 탈착식이거든요. 제가 거의 100% 예언컨대 에르메스가 스트랩을 만들 겁니다. 아마 에르메스 스트랩은 얼마가 될까? 한 1,000만 원 내지 않을까요? 에르메스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뭐 다 만들겠네요, 진짜. 그러면 그냥 이것만 쓰고 다니면 약간 덜 힙해 보이는데 애플 이거에 에르메스를 뒤에 쓰고 다니다. 이 사람은 완전 힙스터죠. 와. 네. 그렇게 또 연결을 네, 전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은 보면 너무 비싸고 약간은 무거워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은 기계라고 했죠. 기능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자동 번역되거나 그날의 일을 요약해 주거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봤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 얼굴 인식하는 것도 기능적으로 되긴 돼요. 법률적으로 허용할지만 문제가 있고.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특히 결제 기능 있죠? 지금 이렇게 휴대폰에 결제 잡죠? 쳐다보면 결제되는 거. 편의점에 쓰고 들어가면 더 안전해. 홍채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씌워주면 비밀번호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친구가 해가지고 나 이거 결제해줘. 안 돼요. 내가 벗겨주면 그 사람은 나랑 다른 눈이니까. 기능은 무지막지하게 많아지는데 문제는 당장은 조금 비싸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서는 약간 무겁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또 그게 또 기술이 좀 개발이 되면은 우리 네. 핸드폰이 처음엔 되게 크고 벽돌폰. 무거웠지만 네. 이게 갈수록 네. 얇아지고 네. 이렇게 더 작아지고 이런 것처럼 네. 그 글래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얇아지고 더 네. 착용하기 편하게 바뀔 수 있겠네요. 모토로라 사장님이 최초에 휴대폰 만들었을 때 경쟁사에 전화 걸어서 약간 깐죽거렸던 게 있거든요. 전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딱 그분이 전화 걸었던 게 이만한 거 2점 몇 킬로. 우리 휴대전화다. 전 이걸 어떻게 휴대합니까? 2점 몇 킬로를. 본인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아니고. 근데 되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디바이스도 한 번 나오면 재밌는 게 그동안 개발을 약간 움찔하고 있었거나 투자를 주저했던 기업들이 같이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판이 열린다고 좀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가 이걸 반기고 있다고 보는 게 메타는 외로웠던 거예요. 나 혼자 개발하고 있는 게. 오히려 족발집처럼 여러 족발집이 생기면 형성이 되는 건데 애플도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이 판이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예.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글래스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전 생긴다고 보는데 일단 건강적으로도 보게 되면 시력이나 아무리 뭐. 가벼워도 시력과 이렇게 목 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양극화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일단 애플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쓰고서 모든 나라의 언어 아는 척 행세를 하고 막 어디 가서나 즐길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이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여전히 영어를 스스로 끝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냉정하게만 보면. 물론 그분이 영어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겠지만 글라스를 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사버리는 사람은 훨씬 더 빠르게 지식을 탑재한 것 같은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 챗 GPT도 마찬가지인 게 되게 안타까운 게 공공기관은 이것에 대한 결제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걸 무료 버전 쓰거나 바드 같은 거 쓰거나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분은 결제해서 그냥 써버리세요. 답답하니까 본인이. 업무 성과 차이가 확 나요, 이게. 이런 것처럼 이 기술을 채택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회에 대한 네. 것도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달라지죠. 또 당연히 그런 부의 예. 양극화를 더 네.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에 뭐든 어떤 기술이 그런 게 부가 저울지 안 맞아가지고 누군 채택하고 못 채택하고 여기서 1차 양극화가 발생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회. 먼저 이걸 고정 비용을 투자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포인트가 가장 걱정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력이나 이 목 디스크의 문제는 의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이 기울어진 저울이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키오스크나 이런 게 맞아요. 활용하는 네. 게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네. 딱 들어가서 있으면 그냥 네. 나와버리고 맞아요. 이런 분들도 여전히 지금 계시는 편인데 네. 또 그렇게 또 그런 글래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 네. 개발로 인해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네. 또 소외되고. 그게 세 가지 관점의 소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철학적으로 나는 그런 기계가 싫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처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양극화는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도 많이 클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네네. 또 뭐 챗 GPT가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이런 인공지능적인 부분이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한테 네. 기회를 줄 수 있는. 전 그렇게 봐요. 제가 최근에 연구할 때도 보게 되면 사람 연구원도 쓰지만 인공지능 도움도 많이 받아요. 원래 제가 사람 연구원한테 가장 많이 도움받았던 게 사례를 서머라이즈 하거나 논문 같은 거 많이 찾은 다음에 맞아요. 이것 좀 요약시켜주거나 논문의 결함 같은 거 좀 정리해서 의견 다오. 그럼 제가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정형화된 논문들은 제가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려요. 그냥 플러그인 같은 거 쫙 꽂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과 접목해서 네가 뷰를 만들어줘. 그럼 보통 몇 번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연구가 거의 뭐 가속도가 막 붙는 거예요. 몇 단계가. 그럼 사람 연구원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지 않아요. 사람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조사하거나 또는 깊게 들어가기 어려운 분석 포인트를 이제 찾는 것들. 그런 걸 사람 연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라고 하는 사람의 업은 굉장히 속도가 붙은 거예요, 현재. 과거에 했던 리서치 작업은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지 않는 이상 많이 기다려야 됐고, 기다리지 않으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썼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속도가 붙은 거죠. 시간과 에너지를 확 단축시킬 예. 수가 있게 되신 거네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하는 업은 사실은 인류가 만들어놓은 지식의 탑 위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모래사장에서. 근데 얘가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은 걸 담고 있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통해서 뽑아내는 건 굉장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얘보다 많은 정보랑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다만 얘가 갖고 있지 못한 건 어떤 철학이나 감정이나 정서적인 측면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지식인을 되게 네. 활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챗 GPT도 이게 어느 순간 한번 써서 내가 편리함을 느껴버리면 네. 이걸 또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지식인에서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챗 GPT가 다 준다고 저는 보는데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인은 가끔씩 보면 약간 병맛이나 약간 재미난 것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거기서 이상한 정말 답변하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걸 그렇죠. 보진 않아요. 어떻게 근데 대답하는지 보자 한번.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잘 약한 부분, 삼행시 같은 건 잘 지는, 삼행시는 사실 어차피 패턴이니까 그건 되게 잘하는데 유머가 안 돼요, 잘. 흔히 어떤 느낌이면 약간 부장님 개그나 아재 개그 느낌이에요. 안 웃긴 건 아닌데 웃기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습한 거예요, 유머 자체를. 책으로 배운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그것도 학습량이 증가하다 보게 되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질문형 플랫폼 자체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다 수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빨리 인식을 하고 그걸 좀 그래도 빠르게 선점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기회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당장 써보는 겁니다. 뭘 배우시지 말고 일단 써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고 계셔. 그럼 하다못해 매출책을 떨어졌으면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전단지에 내 상황, 내 고민을 입력을 막 해요. 전단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해보고 내 상황을 막 입력한 다음에 매출이 이런데 네가 만약에 어떤 지역 상권을 분석하는 컨설턴트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견을 주고 싶니라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한국 버전에서 약간 덜 통하긴 합니다. 한국 기반의 데이터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사례도 있냐 하면 뭐 $1,000 또는 뭐 $100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을 가지고서 GPT한테 내가 어떤 뭐 특이한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유통하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하면서 만들어서 성공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쇼핑몰의 명칭은 지금 이거 검색할 때 겹치니까 이걸로 만들고 홈페이지는 이런 코드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서 만들고 어떤 제품 끄다 넣고 사진에 이런 거 쓰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무서운 게 이건 사람이 물어보고 하고 물어보고 했던 건데 이런 것도 일부 포인트는 점점 자동화되는 것도 있어요. 오토 GPT라고 해가지고 GPT가 사람이 옆에서 진짜 뭔가 설치하고 깔고 했던 작업들을 대신하는 것도 이미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는 시행하는 엔지니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내가 만들라고 하는 앱을 쭉 불러주고 나면 얘가 앱을 완성품을 3개를 보여줘요. 네가 얘기했던 게 이 중에서 어떤 앱이야? 골라서 써 이렇게. 이 순간까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 아니기 때문에 내 고민을 터놓고 물어보면서 써보시면 돼요. 그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기법들을 익혀나가면서 배워나가시면 되는데 무조건 처음에 자꾸 책을 사려고 그러시거나 강의를 자꾸 3시간짜리 들으려고 하세요. 강의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뭔가를 배울 때는 그렇게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 같은 아재들의 방법이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요즘 트렌드에 맞다라고 봅니다. 제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뭔가 인스톨하는 거 물어보고 로그인하는 거 물어보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냥 들어가 보시면 전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GPT를 한 번도 써보질 않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서 예.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거부터 물어봐.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본인 성함 넣고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그거 많이 물어봐요. 또 궁금한 것도 예. 그 영어로 넣어야 되는지 한글로 넣어야 되는지. 아, 지금 둘 다 됩니다. 아, 네. 둘 다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본인 이름 넣은 다음에 나에 대한 평판이 어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요? 네. 또는 자기 연구 분야 입력한 다음에 이 연구 분야에서 국내에서 뭐 거론이 많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서 일해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번 써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내가 한번 써봐야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편리함을 느끼고 신기한 걸 내 직접 경험해봐야지 이거를 더 이제 발전시켜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내 그 업무나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은 지금 바로 해보는 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뭐 플러그인을 어떻게 쓰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고 하는 기법들인데 이거 뭐 공부하는데 뭐 열흘이 걸리지 않거든요. 진짜 뭐 하루만 날 잡고 공부하면 꽤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나요? 유튜브에 콘텐츠가 많고요. 뭐 시중에 나온 책도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봤던 책 중에는 서승환 작가님이라는 분이 썼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초보자가 봐도 충분히 굉장히 이해가 잘 괜찮은?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네. 진짜 블로그나 네. 이런 글을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부업으로 계세요.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많겠는데요? 계세요. 실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 대행 같은 거 해주시는 프리랜서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새로 나온 화장품이 있고 그때 기능이 몇 개 있어. 그럼 이건 텍스트로 오잖아요. 때려 넣어. 거기다 내 생각을 몇 개 넣어. 이거를 어떤 스타일의 글로 뭐 20줄 정도 써줘. 그럼 얘가 싹 써줘요. 근데 이게 뭐 너무 전문가 같아. 그러면 약간 중학생 느낌? 중학생 어휘로 바꿔주면 또 바꿔줍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만 손보면 진짜 사람이 쓴 건지 컴퓨터가 쓴 건지 모를 정도까지 돼요. 거기 내 거 느낌만 살짝 네. 좀 수정을 하면 네. 완전히 그건 또 이제 현재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쓴 그림들을 체크업하는 툴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 툴을 우회하는 기법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우회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중심이에요. 나온 결과물이 이걸 그냥 쓰게 됐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 돼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또는 내가 정말 내 기준에 맞아? 그냥 갖다 쓰는 건 사실 전 제 자존심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더 좋게 써야지. 그러면 바꿔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준이 현재는 중요하지 이걸 뭐 법적으로 툴을 통해서 검사가 되고 안 되고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걱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 그대로 써도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현재는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사진 쪽 영역, 그림 쪽 영역. 미드저니나 달리 같은 데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 그림은 누구 거냐.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공지능이 그려놓은 그림을 갖고서 공모전에 들어갔다가 상을 받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게 탈로가 나는 순간 상은 다 뺏겼어요. 다. 그러면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누구의 창작물로 인정해 주는 거냐. 이건 근데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메라.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린 거면 사진작가가 카메라로 찰칵해서 사진이 찍힌 것처럼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 도구는 카메라다. 제가 만약에 2박 3일 동안 막 기다려가지고 야생에서 사자가 하품하는 걸 찍었어요. 제 사진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거니까. 그렇죠. 카메라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현재까지는 기존인데 문제는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성의 없이 몇 줄을 입력했는데 그림 괜찮게 나왔어. 운이잖아요, 이건. 이걸 내 거라고 인정해주고 이걸로 돈을 벌게끔 하면 창작의 터전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 또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일단 카메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창작자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창의성을 입력을 해가지고 대화를 충분히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주사위 굴림의 결과물인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연하게 주사위 굴려서 잘 나왔고 그럼 카메라 것도 아니고 사진작가 것도 아니야. 그럼 누구 거냐 하면 사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열심히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초상권. 네, 초상권. 그럼 거기서의 초상권의 인공지능에서는 원천 데이터. 이게 우연히 그림이 잘 나올 리가 없어. 아마 비슷한 그림이 있었을 거야. 누군가가 멋진 그림. 이거 한 3-4개의 합산일 뿐일 거야. 이렇게 보고서 인정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국내외에서 다 법조계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이걸 법을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룰을. 예. 근데 또 사람들이 또 불해하는 부분이 네.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예. 최대한 이래서 나의 네. 부가가치를 더 높이면은 괜찮은데 네. 우리가 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네. 혹시라도 네, 이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이제 예. 발전을 해가지고 네.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를 뭐 예. 지배하는 그런 맞아요. 일까지 나오지 않나. 또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죠. 네. 본인의 머리에 뭐 칩을 싣겠다. 뭐 이런 뉴럴링크, 이야기를 뉴럴링크? 이런 네. 이야기를 또 하고 네. 무섭죠. 네,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도 또 될까요?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는 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 보냐 하면 이미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보면 스마트폰이 알려준 최저가 물건을 구매를 하고 스마트폰이 알려준 대로 길을 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스마트폰이 길 안내하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되게 좀 약간 얄미운 게 트래픽을 분산시켜요, 얘는. 그러니까 차가 한쪽으로 많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덧바른데도 나를 갑자기 절로 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눈치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눈치가 채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대로 가요. 그럼 또 빨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전체 대의를 위해서 저를 희생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 폰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얘는 그렇게 지능화가 된 도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기 시작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라는 건 얘가 어떤 핵 미사일 버튼을 실제로 본인이 누르고 안 누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판단이 지배되는 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핵미사일이 눌러져가지고 인류가 멸종되는 것보다 인류가 기계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놔버리고 인간으로서 몸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최악의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콘텐츠에 따라 다른데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은 세계관이 약간 도라에몽 세계관이에요. 아톰 세계관. 도라에몽하고 아톰 우리가 친구잖아요.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닌데 미국은 약간 터미네이터. 두둥둥둥 하고 막 이렇게 총 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 관점에 물들어 있는 분들은 물들었다가 나쁜 게 아니지만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본식 관점은 무슨 우리의 도구일 뿐이야. 인간은 늘 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쪽이 답이 맞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답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보고 극도로 꺼리는 순간 오히려 더 저는 못 쓴다고 봐요. 인간이 충분히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부분 활용하되 아까 얘기했던 철학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전 인류의 도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셋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인공지능도 쓰지만 더 중요한 게 인간의 뇌하고 무선이건 유선이건 연결을 해서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를 연결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쓰일 때는 사지가 마비된 분이 이걸 통해서 채팅을 하는 것도 되고요. 또는 손을 움직이는 것도 되고. 하지만 굉장히 나쁜 쪽으로 쓰였을 때는
인간의 사고를 기계가 읽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 인간의 사고를 기계가 읽어가는 건 이미 fMRI 갖고도 됩니다. 병원에서 뇌 검사할 때 쓰는 기기 있죠. 그 패턴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킨 게 올 초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 그 패턴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오랫동안 시켰더니 인간이 뭔 생각을 하는지도 인공지능이 술술술 진술이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무서운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술은 거기까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인류 네. 시대를 네. 이제 눈앞에 둔 지금 이제 조언 네.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 책에도 결말 부분에 썼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지구상의 인류가 예전부터 존재했었고 우리는 이미 거의 첨단의 거의 끝에 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 그게 틀렸다고 보는 게 인류가 현재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숫자가 다 합쳐도 한 1,100억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나올 인류의 숫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최소 10조에서 맥시멈 12경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 전체 문명의 여정에서 지금 사실 개화기, 거의 첫 발자국을 들인 첫 번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술을 대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기술이 의외로 또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뒤에 올 수많은 인류한테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가 어려운 마음이지만 겸손하면서 책임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